히가시노게이고 추리 소설 가면산장의 살인사건 제3막 암전. 1장. 그러고도 몇 시간이 더 흘렀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두 강도는 2층 복도에 진을 치고 앉아 인질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강도들 역시 따분한 건 어쩔 수 없는지 작은 남자는 카드로 혼자 게임을 하거나 점을 치고 있고, 덩치는 라운지 책꽂이에 있던 지혜의 고리와 퍼즐에 도전하고 있었다. 다구는 말발굽 퍼즐에 성공한 것에 맛을 들였는지 그쪽 놀이에 푹 빠진 듯하다. 둘은 라운지 선반에서 찾아낸 고급 브랜디를 마치 보리차를 마시듯 꿀꺽꿀꺽 들이켰다. 저러다 취하면 좋겠는데. 다카유키는 그렇게 기대했지만 둘은 술이 몹시 센 듯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유키의 모습은 밑에선 잘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때로 진이 입술을 실룩거리며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점이 다카유키는 마음에 걸렸다. 1층에 있는 인질들은 라운지와 식당을 오락가락했다. 그들에게 허락된 행동 범위가 그곳뿐이기 때문이었다. 주방이나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다구나 진 가운데 한 사람이, 대개는 덩치 큰 다구였지만, 동행을 했다. 그 틈을 노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들은 꼭꼭 잠겨있고 철사까지 감겨있었다. 다카유키는 베란다 가까운 곳에 앉아 간혹 호수를 내다보거나 모두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도시아키는 시모조 레이코를 상대로 체스를 시작했고, 기도는 멍하니 그런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게이코는 식당 의자에 앉아 자신이 가져온 소설을 읽고 있다. 아스코는 소파에 누워있고, 노부이코는 그녀의 기운을 북돋우려는 듯 옆을 지키고 있었다. 이러고 있으니 마치 저마다 별장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창문으로 집안을 엿본다 해도 수상하다는 인상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았다. 다카유키는 정상이 아닌 이 상황에 모두가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오히려 신경이 둔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도시아키는 체스를 두면서 하얗게 이를 드러내고 웃기까지 했다. 다카유키는 노부이코를 보았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꾹 감고 있었다. 평온하다고 할 수도 있는 표정이었다. 그가 제기했던 작전, 그러니까 화재를 감수하더라도 어떻게든 연기를 피우자는 말은 지금도 과연 유효한 것일까? 아니면 저항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강도의 말을 믿고 그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것일까? 다구! 좀 오래 지켜봐야겠는데? 위에서 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데? 화장실이야? 비슷하지만 좀 더 좋은 거야. 퍼뜩 놀란 다카유키는 위층을 올려다보았다. 진이 일어서려는 참이었다. 안 돼! 이거 나! 유키에가 외쳤다. 다카유키는 벌떡 일어섰다. 아, 이거 시끄럽게 굴지 마. 응? 목숨까지 달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이런 데서 꼼짝 않고 있어봐야 따분하기만 하잖아. 응? 당신도 싫지 않을 텐데. 진은 유키의 팔을 꽉 잡고서 가까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지 마! 기도가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를 내질렀다. 그만둬! 다카유키도 소리를 질렀다.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해?
진이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해를 끼치는 일인가? 둘이서 재미 좀 보자는데. 하기야 뭐 여자 쪽이 싫은 척하는 일도 있지만 그건 처음에만 그렇지. 그녀를 놔줘. 유키에를 모욕하는 말에 분노를 느낀 다카유키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아까도 말했을 텐데 누구한테든 해를 끼치면 유리창을 깨뜨리고라도 도망칠 거라고. 그래도 좋은가? 지인이 다카유키의 기세에 약간 눌린 듯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마. 다구도 진에게 그렇게 말했다. 진, 네가 여자랑 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도망치면 나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다고. 여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안을 수 있잖아. 인질들과 파트너 양쪽이 공세를 펴자 진도 흥분이 싹 가신 듯 피식 웃으면서 유키에의 팔을 놓고서 다시 의자에 앉았다. 아이, 아깝군. 꽤 괜찮은 여잔데. 하지만 뭐 서두를 건 없지.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진을 다카유키는 밑에서 노려보았다. 부탁이 있는데. 그때 노부이코가 강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방에 좀 들어가게 해줄 수 없을까? 아내가 좀 추운 모양이야. 걸칠 거라도 가져왔으면 하는데. 못 믿겠으면 자네들이 가져다 줘도 좋고. 그의 부탁에 두 강도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주저하는 표정이었다. 그러지 뭐. 다고, 잘 지켜봐. 계단을 올라간 노부이코가 다구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지인은 경계의 눈빛을 번뜩이면서 유키에에게 총을 겨눈 채 다카유키에게 물었다. 당신, 이 여자 애인인가? 그 여자는 내 약혼자의 사촌동생이야. 그러니 지킬 의무가 있지. 거참 기특하군. 그래서 그 약혼자라는 사람은 어느 쪽이야? 그는 게이코와 레이코를 번갈아 보았다. 다카유키는 잠자코 고개를 저었다. 뭐야? 어느 쪽도 아니란 말이야? 그는 모리사키 도모미, 죽은 내 여동생의 약혼자였지. 옆에서 도시아키가 다카유키 대신 대답했다. 오, 그랬군. 진은 호기심이 묻어나는 시선으로 다카유키를 보았다. 잠시 후 노부이코와 다구가 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려는 노부이코를 진이 불러세웠다. 이봐, 거기 잠깐 기다려.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해보시지. 뭔가가 의문스럽다고 했잖아. 아까 하던 얘기? 교통사고 얘기 말이야. 당신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면서. 근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뒷얘기를 좀 해보라는 거야. 그 다음은 없네. 언짢은 목소리로 말한 후 노부이코는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스코 옆에 가서 그녀의 어깨에 파란색 여름 재킷을 걸쳐주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아까 당신 표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상하던데. 응? 상당히 이상하더라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져서 다소 이성을 잃었을 뿐이야. 자네들이 딸 얘기를 꺼내서 흥분한 탓도 있고. 오, 그러니까 강도 따위한테 소중한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뜻인가? 그래도 말이야.
당신이 한 말은 정말 이상했다고.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단순한 사고는 아니다. 사고가 아니라면 대체 뭐라는 거지? 아까는 다소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 딸은 사고로 죽었네. 끝난 일이야. 왜 자네가 그런 일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르겠군. 뭐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해야겠지. 여기 도무지 따분해서 말이야. 응? 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말없이 도시아키와 체스만 두고 있던 시모조 레이코가 일어나 노부이코에게로 가서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뭘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야? 진이 고함을 질렀다. 그렇군. 노부이코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는 자네들이 모리사키가의 내막을 캐내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군. 뭔가 약점을 잡으면 앞으로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이야. 잘하면 공갈 협박도 가능할 테고. 정곡을 찔렸는지 진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내 그 야비한 미소를 되찾더니 총구로 자신의 볼을 긁었다. 우리가 뭘 노리는지는 둘째치고 당신들 역시 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얼굴에 쓰여 있잖아. 응? 관계자가 여기 다 모였잖아. 응? 그 뭔가 분명히 하자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진의 말이 끝나자 노부이코는 고개를 한번 젓고는 아내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다카유키의 눈에는 그가 아스코의 손을 더욱더 힘주어 잡는 것처럼 보였다.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진이 위에서 고함을 질렀지만 노부이코는 입을 열 뜻이 없는 듯 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주목했지만 그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내 원래 자세로 돌아갔다. 한심한 사람이로군. 지인이 혀를 끌끌 찼다. 지금까지보다 한층 무거운 침묵이 이어질 듯한 예감이 들었다.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모두를 압도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역시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군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게이코였다.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주장했을 때 아버님은 반대파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저와 똑같은 의문을 품고 계셨어요. 게이코, 그런 건 아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말자.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군. 그러면서 노부이코는 힐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런 때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여기서 무사히 돌아가게 된다면 영영 할 수 없을 거예요. 평온한 생활로 돌아간 기쁨에 그 생활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얘기는 피하려 하겠죠. 피하면 어떤가? 유쾌한 얘기도 아닌데. 아버님은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도모미를 죽인 범인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게이코, 그렇게 경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노부이코가 준엄하게 말했다. 아니. 나도 들었어. 죽였다고 했지. 당신 딸을 죽인 범인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다구, 너도 들었지? 이거 우리 아주 재밌는 데 숨어들었나 보다. 오해하지 말게. 그녀 멋대로 한 말이야. 그녀는 소설가라네. 상상하는 걸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군. 내 딸은 분명히 사고로 죽었네. 게다가 딸을 죽여봐야
득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상상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운전에 그토록 예민한 도모미가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득이 있어야만 꼭 동기가 생기는 건 아니죠. 원한이나 복수가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대체 누가 도모미한테 복수를 하고 원한을 품는다는 말이냐? 이제 그만하자, 그런 얘기는. 답답하다는 듯 노부이코가 2 손을 얼굴 앞에 들고 흔들었다. 그런 태도를 비웃듯 지인이 말했다. 아이고 참, 왜 그렇게 허둥대시나? 내가 봐도 이야기를 얼버무리기에 혈안인 것 같은데. 얼버무리기는? 그렇다면 흑백을 분명히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모리사키 제약의 딸은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의혹을 품은 채 여기서 나가게 되면 뒷맛도 씁쓸할 텐데 말이야. 자네들이 의혹을 품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네. 틀림없는 사고였어. 경찰에서도 결론을 내린 일이고 그 결론을 뒤집을 근거도 없고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도 없다네. 노부이코는 그렇게 말했지만 확연히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2 사람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도망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붙잡혔을 경우에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될 것이다. 전에 경찰 관계자를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게이코가 딱히 누구에게랄 것 없이 얘기를 꺼냈다. 자기 실책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특히 범죄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도모미가 수면제를 먹었었다고 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 지인이 괴상한 소리를 냈다. 누군가가 수면제를 먹였다는 건가? 참 이거 재밌네. 그렇다면은 일부러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긴데. 아무리 말려도 계속해서 자신의 견해를 펼치는 게이코를 보는 노부이코의 눈에는 거의 증오라고 해도 좋을 만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친구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게이코의 태도는 그녀의 진지함을 더 드러낼 뿐이었다. 다카유키는 왠지 게이코에게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너 말이야, 어젯밤부터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아까부터 체스를 멈춘 채 얘기를 듣고 있던 도시아키가 의자를 움직여 게이코 쪽을 향했다. 그 확고한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필 케이스예요. 필 케이스? 약통 말이야? 네. 도모미는 펜던트형, 그러니까 목걸이처럼 생긴 약 케이스를 갖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안에 하얀 캡슐이 2개 들어있더라고요. 무슨 약이냐고 물었더니 진통제라고 했어요. 생리통이 심해서 의사가 특별히 조제해줬다고요. 그 약이라면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상담에 응했으니까요. 기도가 발언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기적으로 몇 알씩 건넸을 겁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아스코가 누운 채로 힘없이 입을 움직였다. 자네는? 도시아키가 다카유키에게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기념품으로 사왔다는 은색 필 케이스였다. 어젯밤 게이코가 약을 바꿔치기 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증인이 속속 나타나는군. 도시아키가 말했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이코가 입술을 핥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 그 약과 똑같이 생긴 수면제가 있다면 범인이 도모미가 목걸이를 풀어놓은 틈을 타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뒤 그녀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기를 남몰래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말이 하고 싶었던 거군. 그런데 그렇게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인가? 잘은 모르지만 진통제에도 수면 효과는 있잖아. 도시아키가 기도를 보며 말했다.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면 곤란하니까 효과를 좀 낮추는 거죠. 그리고 도모미 씨한테는 수면 효과가 없는 진통제를 처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도모미는 약 같은 건 안 먹었어요. 아스코가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경찰에서 유품을 받았을 때 실은 제가 펜던트를 열어봤어요. 방금 기도 선생님이 설명하긴 했지만 난 도모미가 약 때문에 혹시 졸았던 게 아닐까 의심을 했거든요. 그 무렵 마침 도모미가 생리 중이었기에. 전원이 헉 하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건 제 기우였을 뿐 필 케이스 안에는 알약 2개가 그대로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분의 약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필 케이스 안에 있는 걸 먹은 뒤에 다시 넣어두었을지도 모르죠. 게이코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스코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루에 먹는 양이 최대 2알로 정해져 있어서 여분은 갖고 다니질 않아. 그러기 위한 필 케이스니까. 아스코가 말했다. 아스코의 얘기로 이제 다들 납득하지 않았을까 싶군. 노부이코가 게이코를 보며 말했다. 그날 도모미는 약을 먹지 않았어. 그러니 가령 그 약이 다른 약, 극단적으로 독약으로 바뀌어 있었다 쳐도 도모미의 죽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뜻이지. 하지만 게이코는 여전히 반론할 거리가 있는 듯했다. 필 케이스 안에 약이 들어있었다 해도 설명은 성립해요. 오, 어떤 식으로 말이지? 도시아키가 물었다. 지금 어머니의 증언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유품으로 필 케이스를 받았을 때 안에는 약이 2알 들어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됐어, 게이코. 너의 변론 능력이 출중하다는 건 충분히 알았으니까. 네 특기가 장작이니까 무슨 얘기든 지어낼 수 있겠지. 노부이코는 허공을 손으로 가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다른 데 발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때 도모미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조금 전보다 한결 엄한 말투였다. 평소 성품이 온화한 노부이코로서는 흔치 않게 노기를 띠고 있다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 대단한 게이코도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납득할 만한 추리라면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난. 도시아키가 말했다. 하지만 노부이코는 성가신 것을 내치듯 손을 내저었다. 굳이 듣고 싶다면 다른 기회에 너 혼자 듣거라. 난 듣고 싶지 않다. 뭐야? 벌써 끝난 거야? 분위기가 겨우 무르익었는데 말이야. 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대로 끝내도 좋은 건가? 머리 위에서 진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멋대로들 마음껏 상상하라고.
다카유키는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모두들 자신이 인질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도모미의 죽음에 관심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어색한 침묵이 좌중을 지배했다. 소리내기가 꺼려질 정도였다. 그런 와중에도 다카유키는 도모미의 필 케이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다카유키는 관할 경찰서로 달려갔다. 도모미의 시신은 이미 입관된 상태였다. 한 발 앞서 도착한 도모미의 부모님과 도시아키, 시노 가즈마사와 유키의 부녀의 모습이 보였다. 아스코는 그때도 이미 울고 있었지만 다카유키를 보자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담당 주임이라는 경찰관이 유품이라며 확인해 보라고 책상에 몇 가지 물건을 늘어놓았었다. 콤팩트와 지갑, 핸드백 등이었다. 그중엔 펜던트형 필 케이스도 있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면서 노부이코가 그것들을 주머니 하나에 담았다. 관을 싣고 연구차가 출발하자 다카유키도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랐다. 노부이코는 다카유키의 차 조수석에, 아스코는 뒷좌석에 탔다. 그녀는 계속 울기만 했다. 도중에 잠시 쉬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을 때 다카유키는 유품을 살펴보았다. 필케이스 안에는 분명히 낯익은 약 2알이 들어있었다. 도모미는 그날 그 약을 먹지 않았어. 그 점 하나는 확실해. 자신의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카유키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거렸다. 2장 5시가 지나자 다시 커튼을 쳤다. 밖은 아직 환하지만 이 정도 시간이면 커튼을 쳐도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진은 여자 4명에게 저녁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도 내일 나갈 거야. 응? 이게 마지막 디너인 셈이지. 그러니까 어디 솜씨를 한껏 부려보라고. 재료를 듬뿍 써서 말이야. 진이 그렇게 농담을 했을 때였다. 또 현관벨이 울렸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에이, 또 그놈들이야. 다구가 커튼 사이로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진이 혀를 끌끌 찼다. 대체 몇 번을 오는 거야? 이번엔 또 뭐지? 어쩔 수 없잖아. 놈들이 자네들을 찾고 있으니 발견할 때까지 끈질기게 순찰을 돌지 않겠어? 바닥에 누워있던 도시아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아무튼 한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별장을 수상히 여기겠지. 다카유키가 진이 지명하기도 전에 일어서며 말했다. 다카유키는 내심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흥분하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 SOS를 경찰에게 알려야 한다.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좋아, 당신은 침착하니까 잘 부탁하겠어. 아침에 했던 대로, 문은 최대한 조금만 연다. 여러 가지로 지시를 받은 후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20cm 정도 열자 낯익은 중년 경찰의 얼굴이 보였다. 이렇게 자꾸 찾아와서 죄송하군요. 경찰은 머리를 숙였다. 실은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말이죠. 이 부근의 별장을 다시 한번 도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죄송하지만 실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까? 예, 협조 좀 해주십시오.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하고서 다카유키는 문을 닫았다. 진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무슨 꿍꿍이야 저 자식. 어떻게 하지? 다카유키는 그의 낭패한 모습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바라보았다. 진은 다카유키를 데리고 라운지로 돌아와 동료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다. 다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과 반대로 인질들, 특히 여자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떠올랐다. 타고 여자들 모두하고 이 남자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어느 방에든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가. 이 남자의 선택된 사람은 기도였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경찰들이 기도의 표정을 본다면 이 별장에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릴 테니까. 다구는 왼쪽 끝방, 즉 다카유키의 방으로 모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진은 노부히코와 도시아키에게 총구를 겨눴다. 자, 당신들도 같이 간다. 여자들 목숨이 아까우면 하라는 대로 해. 다카유키는 다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뒤에 노부히코와 도시아키, 진이 따라와서 섰다. 들어오시죠. 다카유키가 말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은 모자에 챙을 잡고 머리를 숙였다. 남자가 4명이나 현관으로 나온 것에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는 것 같았다. 라운지로 들어간 경찰은 거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란 듯했다. 지금 묻고 있는 사람이 당신들 뿐입니까? 남자 4명을 힐끔거리면서 경찰이 물었다. 아니요, 제 아내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 방에 있어요? 다카유키 뒤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진이었다. 목소리와 말투가 조금 전과는 싹 바뀌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 그렇군요. 경찰은 라운지와 식당을 둘러보고 나서 다시 노부이코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이 별장 주인 모리사키 씨입니까? 그렇소. 그럼 이분들은 이쪽은 아들 도시아키, 이쪽은 딸의 애인 가시마 씨, 그리고 이쪽은 모리사키 씨의 부하 직원인 진노입니다. 진이 반듯하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아, 가족끼리 쉬러 오셨군요. 부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은 은행 강도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이고는 계단으로 가까이 갔다. 위층 방을 좀 봐도 될까요? 그거야 상관없소만. 노부이코가 혀로 입술을 핥았다. 별게 없어요. 게다가 자고 있는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위에 둘러보면 됩니다. 경찰은 계단을 올라가 바로 앞에 있는 문을 노크했다. 그건 제 방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시아키가 말했다. 경찰은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런 것 같군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맨 끝방 앞에 가서 멈췄다. 그러자 다카유키 옆에 있던 지인이 경찰을 향해 권총을 조준했다. 여차하면 쏴 죽일 작정인 것이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다카유키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입안이 칼칼했다. 아무 반응이 없자 경찰이 다시 한번 노크를 하려 할 때였다. 문이 안에서 열리더니 시모조 레이코가 단정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경찰을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죠? 아니, 잠시 이 부근을 순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이 살짝 당황한 투로 말했다. 이 방에 혼자 계신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잠시 안을 봤으면 합니다만. 경찰의 말과 동시에 진이 팔짱을 낀 겨드랑이에 권총을 숨기며 계단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방 안을 말인가요? 그러고서 시모조 레이코가 킥킥 웃기 시작했다. 그건 상관없는데 저희는 지금 내일 입을 수영복을 입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옷을 벗고 있는데. 네. 하며 경찰이 다급히 문전에서 비켜났다.
그래도 꼭 봐야겠다면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경찰이 물러서는 걸 보고서 다카유키는 과연 시모조 레이코라고 감탄했다. 얼굴을 붉히며 내려온 경찰은 다카유키를 비롯한 남자들에게 쑥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거천 요즘 여자들은 이 대담해서 말이죠. 들어가 봤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쉽군요. 권총을 바지 안에 숨기고서 지인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랬다가는 기절하고 말 겁니다. 둔감한 경찰은 범인에게 농담을 건네며 현관으로 갔다. 다카유키는 얼른 그를 뒤따라갔다.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듭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안 와도 될 것 같군요.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문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경찰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한 다카유키는 손잡이를 잡는 척하면서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지인이 눈치채기 전에 SOS라고 쓰여있는 지면을 가리키려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글자가 없었다. 대신 그 붉은 땅이 젖어 있었다. 다카유키의 놀란 속내를 전혀 모르는 채 경찰은 격리를 하고 돌아갔다. 3장. 진의 위협으로 여자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다구의 역할은 남자들 4명을 지키는 일이었다. 다카유키는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SOS라는 글자를 대체 누가 지웠을까?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방금 화장실에 갔을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장실 세면대 옆에 비닐 호스가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호스에 물기가 있다. 다카유키는 누군가 그 호스를 사용해 창문 밖으로 물을 흘려보냈음을 깨달았다. 문제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였다. 지인이나 다구? 만약 그들이었다면 잠자코 있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질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설마 하고 다카유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다카유키가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도시아키가 귀에 대고 소근거렸다. 뭐 아니면 도박에 나서볼까 하는데. 다카유키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보았다. 도박이라뇨? 도시아키가 천장을 가리켰다. 이제 사방이 점점 어두워질 거야. 만약 정전이라도 된다면 도망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정전? 그런 방법이 있었군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떡해요? 이 라운지하고 식당의 조명은 하나의 차단기에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차단기가 내려가도록 콘센트 하나에 합선을 일으키면 되는 거지. 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야. 아마 화장실 세면대 콘센트도 같은 차단기에 연결돼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해보자고. 그런데 말이죠. 강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카유키가 말했다. 지혜의 고리와 말발굽 퍼즐을 모두 해결했는지 다구는 따분한 표정으로 책꽂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새와 식물에 관한 책이 꽂혀 있지만 그는 그런 책엔 관심이 없는 듯했다. 갑자기 불이 나가면 모두들 당황할 텐데요.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미리 불이 나갈 시간을 정하면 되잖아. 어떻게요? 타이머를 사용할 생각이야. 도시아키가 대답했다. 내 방에 타이머가 있어. 겨울에 간혹 전기 스토브에 부착하곤 하거든.
그걸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합선이 되도록 장치를 해놓으면 돼. 과연 잘만 하면 성공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타이머를 어떻게 가져오죠? 그건 나한테 맡겨. 도시아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한쪽 눈을 찡긋하더니 고개를 돌려 다구에게 말했다. 퍼즐을 좋아하는 모양이군. 덩치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도시아키를 돌아보았다. 실은 나도 아주 재밌는 퍼즐을 하나 아는데. 어떤 거지?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성냥갑을 사용하는 거야. 성냥갑이라고? 다구는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에이, 성냥 퍼즐은 질렸어. 성냥이 아니라 성냥갑을 사용한다니까. 바깥 상자하고 속 상자를 맞춰서 만들지. 그래? 다구가 바지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더니 도시아키 앞으로 던졌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찻집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어디 해봐. 그런데 그걸 본 도시아키가 고개를 저었다. 아쉽지만 이렇게 얇은 성냥갑은 안 돼. 주방에 좀 더 두꺼운 성냥갑이 있을 텐데. 그런 게 5개 있으면 할 수 있어. 5개나?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규칙이 그러니까. 반드시 5개를 사용해야 하거든. 다구는 잠시 의심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듯 도시아키에게 명령했다. 그럼 가서 가져와 봐. 그러자 도시아키가 천천히 엉덩이를 들면서 다카유키를 향해 슬쩍 한쪽 눈을 감았다. 그가 주방으로 들어서자 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뭐야 넌? 그리고 잠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냥갑 5개를 들고 도시아키가 돌아왔다. 마침 좋은 게 있더군. 잔말 말고 빨리 해봐.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접착제나 풀이 있어야지.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하자 다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또 왜 필요한데? 성냥갑 5개를 접착제로 붙여야 해. 내 방에 접착제가 있는데 가서 가져오면 안 될까? 아하 하고 다카유키는 생각했다. 절묘한 방법이다. 다구는 또 망설이는 표정을 보였다. 도시아키를 혼자 가게 할 수는 없고 다른 남자들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의 심리를 꿰뚫어 본 것처럼 도시아키가 말했다. 다 같이 가면 되잖아. 다 같이? 그래, 그럼 안심이 되겠지. 아무도 도망칠 염려가 없을 테니까. 다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도시아키가 앞서 걷고 다카유키와 기도 그리고 노부히코가 뒤따랐다. 맨 뒤에서 다구가 라이프를 겨누고 따라왔다.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 도시아키가 다카유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접착제를 찾았다고 하면 놈이 한눈을 팔게 해. 10초 정도면 돼. 알겠습니다. 인질 4명이 방으로 들어갔다. 다구는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빨리 해. 알았어. 이 서랍 속에 분명히 있을 텐데. 도시아키는 붙박이 선반으로 다가가더니 서랍을 열어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용 공구 상자 속에서 조그만 튜브식 접착제를 꺼내면서 말했다. 아, 여기 있네. 이거야. 여기다 뒀었네. 그러면서 그는 다카유키를 힐끔 보았다. 신호를 받은 다카유키는 으ꯛ 하면서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쭈그렸다. 복통인가? 옆에 있는 기도가 물었다. 왜 그러는가 다카유키군. 노부이코도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다구도 다카유키에게 주의를 돌렸다. 아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왜 이러지?
영 연기가 서툴다고 생각하면서 다카유키는 눈동자를 굴려 도시아키를 보았다. 그가 서랍에서 빨간 상자 같은 것을 꺼내더니 얼른 옷 속에 숨겼다. 에이, 그 신경성이겠지. 조금 쉬면 좋아질 거야.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하면서 다카유키 옆으로 다가왔다. 준비가 됐다는 신호다. 다카유키는 얼굴을 약간 찡그리면서 일어났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놀란 것뿐이에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 다구의 명령에 전원이 방에서 나왔다. 라운지로 돌아오자 도시아키는 우선 성냥갑 퍼즐을 만들기 시작했다. 5개의 성냥갑에서 속 상자를 전부 꺼내서 그것을 바깥 상자와 접착제로 붙였다. 붙이는 위치가 중요한 듯했다. 그렇게 바깥 상자와 속 상자를 붙인 부품 5개가 완성되었다. 이 5개의 부품을 잘 끼워 맞춰 속 상자 모두가 바깥 상자에 들어가면 완성이다. 도시아키는 오스카의 성냥갑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다구가 곧장 퍼즐에 매달리는 걸 확인하고서 도시아키는 구석에 앉아 숨겨둔 타이머를 꺼내더니 다카유키 뒤에서 철사를 타이머의 단자에 연결하고 시간을 설정했다. 좋았어. 이걸 콘센트에 꽂히면 끝이야. 도시아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퍼즐에 정신이 팔린 다구에게 말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다구가 성가시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참아. 지금 바쁘니까. 참을 걸 참으라고 해야지. 아까처럼 다 같이 가면 되잖아.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자 다구는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 손에는 라이플을, 다른 한 손에는 퍼즐을 들고 일어섰다. 의외로 순순히 구는 것은 퍼즐을 안겨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화장실은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였다. 다구도 화장실 안까지는 따라오지 않고 다카유키와 두 남자를 지켜보면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 도시아키가 나오자 이번에는 다카유키가 안으로 들어갔다. 세면대의 옆을 보니 콘센트에 타이머 코드가 꽂혀 있었다. 타이머 본체는 눈에 띄지 않게 선반 속에 숨겨져 있었다.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오자 다구가 퍼즐을 만지작거리면서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도시아키가 중얼거렸다. 7시 정각. 다카유키는 벽시계를 보았다. 6시가 갓 지나 있었다. 앞으로 약 1시간 후면 정전이 된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다. 마침내 주방에서 진과 여자들이 나왔다. 그건 뭐지? 무슨 장난감이야? 성냥갑을 놓고 악전고투하고 있는 파트너를 보고서 진이 물었다. 다구가 성냥갑 퍼즐에 대해 설명했다. 그래. 하는 건 좋은데 정신을 너무 팔지는 마. 그게 이 작자들 노림수인지도 모르니까. 과연 진답게 용의주도했다. 자, 밥이나 먹자고. 좀 더 화려한 메뉴를 원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진의 말에 남자들도 식당으로 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은 고기와 채소 볶음뿐. 수프와 빵, 거대한 스테이크까지 담긴 제대로 된 접시는 라운지의 체스 테이블로 옮겨졌다. 다구와 진의 몫인 듯 했다. 다카유키가 의자에 앉았다. 옆에는 시모조 레이코가 앉았다. 그는 우선 SOS 글자가 지워졌다는 걸 그녀에게 알렸다. 냉정한 그녀도 놀란 듯 했다. 지워졌다고요? 누가 그랬을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저들은 아닐 겁니다. 스테이크가 잘 안 구워졌느니 어쩌느니 투덜거리는 진과
다구 쪽을 바라보면서 다카유키가 말했다. 저들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랬다는 거죠? 모르죠. 그건 그렇고 실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다카유키는 7시 정각에 정전이 되도록 타이머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레이코에게 알렸다.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다. 기도와 도시아키도 여자들에게 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듯 했다. 식당 분위기가 한층 긴박해졌다. 다들 묵묵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강도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맛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수시로 시계를 보는 눈치였다. 긴장한 탓인지 몇 명이 일어나 화장실에 갔고 그럴 때마다 다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동행했다. 그리고 7시가 다가왔다. 다카유키는 머릿속으로 작전을 짜고 있었다. 대부분의 창문과 출입구 잠금 장치를 철사로 둘둘 감아두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는 쉽게 탈출할 수 없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다. 주방으로 도망쳐 안쪽에서 문을 잠그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그들하고 맞붙든지. 그러나 상대는 총을 갖고 있다. 흥분해서 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래, 주방으로 들어가도록 모두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다카유키는 그렇게 결정했다. 퍼뜩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가 수저를 내려놓은 채였다. 금방이라도 행동에 들어갈 태세다. 이런 기세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7시가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카유키는 타이머의 시간이 조금 어긋났나 생각했다. 하지만 10분을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잠깐 실례해야겠군. 노부이코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다. 어이, 멋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이번에는 웬일로 진이 동행했다. 몇 분 후 돌아온 노부이코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잠시 아무 말도 없더니 마침내 도시아케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그 내용이 아가와 게이코를 통해 다카유키에게 전해졌다. 타이머가 망가졌다는 것이었다. 4장. 배신자가 있다. 라운지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카유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이 중에 누군가가 이 사건의 해결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잠시 후 다카유키는 틈을 보아 타이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 노부이코가 말한 대로 타이머 코드가 뽑혀 절단돼 있는 상태였다. 즉,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타이머가 정지된 시간을 보니 6시 34분이었다. 그 시간에 자리를 뜬 사람이 누구였을까? 안타깝게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카유키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다소 허탈한 상태에 빠져있던 인질들이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화는 라운지와 식당을 가르는 칸막이를 겸한 간이 테이블 위에 있다. 진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아스코에게 총구를 겨눴다. 받아! 허튼 소리는 찌꺼리지 말고. 아스코가 비틀거리며 간이 테이블로 다가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네, 모리사키입니다. 아, 네,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송화구를 맞고 남편을 돌아보았다. 여보, 이시구로 씨예요. 급한 용무를 하는데요. 우리 회사 전무일세. 노부이코가 진에게 설명했다.
좋아, 받아. 최대한 빨리 끊는다. 노부이코가 일어나 아스코로부터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전화 바꿨네. 무슨 일인가? 그 일이군. 잠시 기다리게. 그가 진을 보았다. 업무에 관해서 묻는데 방에 있는 서류를 봐야 대답할 수 있는 일이야. 내일 이쪽에서 전화하겠다고 해. 그건 곤란하네.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서 대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텐데. 그래? 진이 파트너를 돌아보았다. 퍼즐에 거듭 실패해 좌절한 다구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맥주를 꽤나 좋아하는 듯 아침부터 몇 병째인지 몰랐다. 알았어. 2층에 올라가서 전화 계속 받아. 다구, 이자 따라가서 지켜봐.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 알겠어. 다구는 한 손에 맥주 2병을 들고 라이플로 노부이코를 위협하면서 계단을 올라갔다. 노부이코가 2층 무선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동안 진은 아래층 전화로 내용을 엿들었다. 별 흥미로운 얘기는 아닌지 따분한 표정이었다. 노부이코가 현재 상황을 상대에게 전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했다. 세상에는 거액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만. 우리가 목숨 걸고 훔친 만큼의 돈을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듯이 써대고 있어. 그런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씨. 그가 다카유키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 저 양반 부하 직원인가? 아니, 그렇지는 않아. 일에 관해 신세를 지고 있지만. 진이 다카유키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아깝게 됐군. 만약 죽은 딸하고 예정대로 결혼했으면 당신 인생도 술술 잘 풀렸을 텐데 말이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 다카유키가 대답하자 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생각이 날걸. 보통은 사장님의 딸과 결혼하는 건데 말이야. 자신의 심정을 이런 남자가 알 리 없었다. 다카유키는 고개를 돌렸다. 이봐, 대답해 보라고. 그 딸이 죽어서 어느 쪽이 아까웠지? 여자의 목숨? 아니면 재산? 다카유키는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에 자기 자신이 놀랄 정도였다.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리를 했다가는 다카유키가 치켜뜬 눈으로 진을 보았다. 네 숨통을 끊어놓을 테다. 네 놈이 총을 쏘는 한이 있어도. 진이 순간적으로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희죽희죽 웃었다.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더 빈정거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 직후 노부이코와 다구가 내려왔다. 그 후 잠시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 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변화가 생겼다. 다구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것이다. 아침부터 계속 맥주를 벌컥거리던 그는 하품을 쩍쩍 해대기 시작했다. 잠이 쏟아지는지 눈도 연신 껌뻑거렸다. 그의 몸이 반으로 꺾였을 때야 진이 파트너의 이변을 알아차렸다. 어이, 다구! 어떻게 된 거야? 그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그것이 신호기라도 하듯 다구의 몸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봐! 정신 차려! 진이 다구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다구는 바다 사자처럼 거대한 몸집을 바닥에 누인 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휴, 그렇게 마셔댔으니. 도시아키가 말을 툭 내뱉었다. 돌아보는 진의 표정이 험악하기 짝이 없었다. 다구는 밑빠진 독이야. 그 정도 맥주엔 절대 취하지 않는다고. 저놈이 잠들었다는 건 여기 있는 니들이 뭔가를 먹였단 뜻이야. 맥주에 뭘 탄 거지? 난 모르는 일이에요. 게이코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녀가 다구에게 맥주를 가져다 둔 것을 다카유키는 기억하고 있었다. 어이, 다구! 정신 차리고 일어나봐. 아이고, 일어나라는 말 안 들려? 어? 진이 다구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런데도 다구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에 빠져 있었다. 이거 보기 좋게 당했구만. 진이 다카유키에게 총구를 겨눴다. 이런 일로 내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어? 내일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켜보는 것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짜증스럽다는 듯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진을 보면서 다카유키는 대체 누가 다구에게 수면제를 먹였을까 생각해 보았다. 기억나는 한 그 누구에게도 그럴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다구의 모습을 보면 무슨 약인가 먹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진은 눈에 띄게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혼자서 인질 전원을 지켜보는 건 불가능했다.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하고 싶은데. 노부이코가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왔다는 듯 입을 열었다. 진의 번들거리는 얼굴엔 낭패감이 역력했다. 뭐지? 모두를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는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물론이지. 그 대신 나를 인질로 삼으면 될 것 아닌가. 난 여기에 남겠네. 각자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설마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진 않을 테고. 창문으로 도망칠 수는 있지. 창문의 높이를 생각해보게. 어떻게 도망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지. 자네도 내일 아침까지 이 모두를 혼자서 지키는 건 무리일 텐데.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자네는 여기서 방문만 지켜보면 되잖나.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니 들락거릴 필요도 없을 테고. 노부이코의 제안을 듣고서 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역시 지금 상태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꺼림칙하면 창문에 자물쇠를 채워도 되네. 자물쇠? 도시아키가 이어서 설명했다. 이 별장 창문은 이중이야. 바깥쪽 창문은 안쪽에서 조그만 빗장을 걸게 돼 있지. 그 빗장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자물쇠를 채우면 돼. 평소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거야. 진은 도시아키가 한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눈치였다. 창고에 자물쇠가 5개 굴러다닐 거야. 문단속용으로 전에 사준 적이 있거든. 진은 이 제안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있진 않은지 의심하는 듯했다.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노부이코와 도시아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알았어. 거래에 응하기로 하지. 창고는 어디야? 보일러실 옆이네. 좋아. 모두 일어선다. 그가 명령하자 다카유키를 비롯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전원을 데리고 창고로 간 진은 도시아키에게 자물쇠를 찾으라고 일렀다. 자물쇠는 전부 7개가 있었고 모두 상자에 들어있는 새 물건이었다.
그대로 계단 올라간다.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가자 맨 먼저 유키에가 방으로 들어갔다. 바깥 창문에 빗장을 걸고 거기에 자물쇠를 채웠다. 열쇠는 2개다. 진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샤워도 하고 느긋하게 쉬라고. 유키에를 방에 남겨두고 문을 닫을 때 진이 오랜만에 여유를 보이며 말했다. 어찌됐건 일단은 강도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덕분인지 유키에도 상당히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녀는 다카유키와 눈이 마주치자 긴 속눈썹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게이코에 이어 시모조 레이코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방에 갇혔다. 그 다음 아스코 차례가 됐을 때였다. 이 방에는 당신이 들어가야겠어. 진이 노부이코를 가리켰다. 부인이 나하고 같이 라운지에 남는다. 아내는 지금 체력이 고갈된 상태일세. 날 인질로 삼으면 되지 않나? 체력이 남아있는 사람을 인질로 삼을 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말이지. 제일 약한 사람을 잡고 있어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못하지. 안 그런가? 안타깝지만 그의 말이 옳았다. 난 괜찮아요, 여보. 아스코. 자자, 부인도 승낙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사라지라고. 아니지. 그 전에. 진이 방안을 가리켰다. 이 방에 전화기가 있었지? 전화기는 나한테 넘겨. 노부이코가 포기한 듯 한숨을 쉬고는 진이 하라는 대로 했다. 1층 전화는 그대로 놔둘 거니까 긴급한 연락이 오면 전해줄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안 받으면 이상하게 여길 테니까 말이야. 그 다음 기도와 도시아키가 방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다카유키의 순서가 되었다. 잘 쉬어요, 다카유키 씨. 혼자 인질로 밤을 새워야 할 아스코가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걱정 말라고. 감기에 걸리긴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진을 노려보며 제발 부탁하고 싶군 하고 쏘아붙인 다카유키는 아스코를 향해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했다. 자물쇠는 보기보다 튼튼했다. 힘껏 잡아당기며 좌우로 흔들어 봤지만 조금도 헐거워지지 않았다. 다카유키는 이내 포기하고서 창가를 떠났다. 가령 자물쇠가 풀렸다 해도 창문으로 도망칠 마음은 없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생각해 보았다. 시모조 레이코가 쓴 SOS는 어떻게 지워졌을까? 애써 설치한 타이머는 왜 또 코드가 끊겨 있었을까? 양쪽 다 진의 짓은 아니다. 그가 그걸 알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 그렇다면 인질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배신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강도가 이 별장에 계속 있으면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걸까? 대체 어떤 이득? 강도가 있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뭘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퍼뜩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강도가 있는 한 누구도 이 별장에서 나갈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배신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일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뭔가가 명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너무 오래 긴장하고 있던 터라 신경이 너덜너덜 지쳐 있었다.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세면실까지 걸어가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씻은 다카유키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쓰러졌다. 5장. 갑자기 큰 북소리가 울렸다. 여름 축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큰 북소리라고 생각한 건 폭죽을 쏘아올리는 소리였다. 빨갛고 파란빛의 구슬이 어둠 속에 퍼진다. 다카유키는 소년처럼 뛰어다니다 공중으로 폴짝 뛰어 불꽃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천천히 눈을 뜨니 회색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파악되질 않았다. 몇 초가 지나서야 모리사키가의 별장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 그렇지. 자신은 지금 강도들에게 감금되어 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을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폭죽 소리라고 생각한 게 그 소리인 듯 했다. 일어나 문을 열었다. 지인의 빨간 눈이 바로 앞에 있었다. 실컷 잔 모양이군. 그는 분하다는 듯 말했다. 난 한숨도 못 잤다고. 그거 미안하게 됐군.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 얼빠진 소리를 하고 말았다. 그가 잠을 잤든 안 잤든 다카유키가 알 바 아니었다. 자, 개운하게 세수하고 밑으로 내려간다. 라운지에서 또 눈싸움이나 하자는 건가? 투덜대지 말고 하라면 해. 진이 권총을 들이댔다. 그 총구도 처음 봤을 때보다는 위압감이 덜했다. 익숙해진다는 건 이런 것이다. 진의 지시대로 세수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가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내려와 있었다. 아스코는 노부이코에게 안겨 눈을 감고 있었다. 강도범과 단둘이 밤을 밝혔으니 기력이 다했을 것이다. 덩치 큰 다구도 깨어나 있었다. 다구는 잠을 푹 잤는지 라이플을 든 채로 체조 비슷한 걸 하고 있었다. 한 명이 없잖아. 계단 위에서 지인이 말했다. 유키에 씨가 안 보이네? 게이코가 말했다. 오, 그 미나가 씨가? 진이 복도를 걸어 유키의 방문을 두드렸다. 곱게 자라서 아침에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응? 다른 사람들 다 모였어. 그러고서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던 지인은 계단 쪽으로 돌아왔다. 다구, 이리 좀 와봐. 대답이 없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 유키에 씨가? 다구보다 먼저 기도가 일어섰다. 당신들은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지인이 위에서 외쳤다. 하지만 기도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다구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다카유키와 도시아키도 그 뒤를 따랐다. 다구가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질 않았다. 다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온몸으로 문을 향해 돌진했다. 2번을 그렇게 하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다구에 이어 뛰어들어간 기도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본 다카유키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유키에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그 등에는 칼이 꽂혀 있고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